검찰은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도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는데요.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원래는 2025년에 이재명 대표 측에게 건넬 계획이었다는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가 자기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김 씨가 지분을 미래에 건넬 계획이었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말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 주인은 자신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바로 접니다. 유동규 씨가 주인이라면 저한테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민용 변호사한테 돈을 빌렸겠습니까? 그런데 한때 동업자였던 대장동 일당 중 일부가 정반대되는 진술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조사에서 김만배 씨가 원래 천화동인 1호 지분을 2025년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할 계획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씨가 대외적으로 밝힌 바와 달리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먼 미래에 넘기려 했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얘기했다는 겁니다. 김 씨가 2017년과 2018년 무렵 이 계획을 당시 동업자들에게 공유했다. 김 씨가 대장동 개발에서 10년쯤 지나 법적인 위험을 모두 피하면 지분을 넘기려 계획한 것으로 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특히 김만배 씨는 지분을 넘길 대상에 대해선 동규네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남욱 변호사는 동규네는 유동규 전 본부장,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은 물론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천화동인 1호 수익을 2025년까지 보관하며 그 이자 수익으로 회사를 운영하려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대장동 개발 이익이 이 대표에게 흘러간 증거는 전혀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아는 바가 없다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군이 새롭게 비행 금지 구역과 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대응 지침까지 만들었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지침에 따르면 무인기가 접근을 하면 신호탄과 경고 사격을 하고 금지 구역을 넘으면 격추해라 이렇게 단계별로 지시가 돼 있었지만 실행이 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키지 못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지침이었는지 따져봐야겠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대통령 사저 지역이 처음으로 임시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비행 통제 지침을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했습니다. 문건엔 임시 비행금지 구역 바깥인 비행 제한 구역을 비행체가 침범하면 경고 방송을 하고 신호탄을 발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비행금지 구역으로 접근하면 경고 사격을 하고 아예 금지 구역을 침범할 경우엔 교전 규칙에 따라 격추 사격하라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모든 부대가 지침을 숙달하고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수방사는 이런 취지의 문건을 8차례나 합참에 보고했습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의 서울 침범 시 이 지침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무인기가 서울을 1시간 가까이 날았지만 신호탄 발사나 경고 사격은 이뤄지지 않았고 비행 금지 구역에 들어온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결과 격추도 시도되지 않았습니다. 군은 무인기의 서울 진입 시 항공기로 추적했다는 것 이외의 다른 대응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조치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절차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추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합참은 수방사가 지침을 지키지 못한 경위 등을 검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 이전으로 바뀐 비행금지 구역은 대부분 도심인 만큼 사격 중심의 기존 지침보다는 민간 피해 없이 무인기를 잡는 지침부터 새로 짜야 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얼마 전 입주를 시작한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하자가 쏟아지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항의에도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심지어 하자를 지적한 집안 벽에 그냥 살라는 낙서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충주현 민간 임대 아파트. 입주 시작과 함께 곳곳에 하자가 쏟아졌습니다. 방안 벽지가 뜯겨 있는가 하면 천장 마감은 물론 발코니에는 새씨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수구와 변기에는 다른 사람의 흔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다 화났죠. 다 화나고
아, 여기 들어가야 되나? 취소하고 싶다. 벽지 하자를 지적한 집의 벽에는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874세대에 이르는 임대 아파트의 입주자는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청년 세대 같은 서민층입니다. 비록 임대 아파트지만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고 새 집에서 새 삶을 준비했던 입주자들은 작은 낙서 하나에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되게 처참했어요. 전세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 없나 싶어가지고 임대를 선택한 건데 임대니까 막 이런 식으로 무시하시면서 하자 보수가 늘면서 자금량이 많아진 공사 인부가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자 보는 사람들이 여러 명 왔다 갔다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해놓은 것 같은데 자기들이 다 발표하는 걸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의 항의에도 하자 보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접수해라. 순차적으로 그냥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이 돌아오는 것도 없기도 하고 제대로 빨리빨리 조치가 취해지지가 않아가지고. 참다 못한 입주민들이 SNS로 사진과 사연을 올리자 충주시와 국토부가 뒤늦게 나서 즉시 보수를 지시했습니다. 아파트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시공과 하자 보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용서가 안 된다며 민간 임대 아파트 하자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이틀 전 경기도 수원에서 한 10대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다가 붙잡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봤더니 당시 10대 운전자가 금속 너클을 손에 낀 채로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실명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이틀 전 수원시 번화가에 들어선 흰색 승합차. 후진하던 차량이 뭔가와 충돌한 듯 멈춥니다. 부딪힌 건 길을 지나가던 남녀 일행. 남녀가 차량 쪽을 흘깃 쳐다보다 돌아섰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운전자가 내립니다. 이어 남성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맨주먹이 아니었습니다. 금속으로 된 무기인 너클을 끼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던 피해 남성은 왼쪽 눈 아래를 가격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만난 지 2주년을 기념하던 신혼부부였습니다. 남편이 잠깐만 이 차가 나 쳤어 해가지고 괜찮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하고 그냥 가자. 딱 운전좌석을 쳐다봤는데 거의 눈 마주치자마자 차에서 내려서 너무 순식간 뭐라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가격했던.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차량 앞을 막아섰지만 운전자는 속도를 내며 달아났습니다. 시민들이 추격 전에 가세한 끝에 10분 만에 19살 가해자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차량에 다시 올라타 달아나면서도 운전석 창문 바깥으로 흉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은 안구 유지를 위해 4시간에 달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홍채와 수정체를 크게 다쳐 왼쪽 눈의 시력을 잃을 위기입니다. 시력은 거의 이제 회복하기 아주 어려운 상태여서 거의 실명이라고 보면 되고 반화골절이 왔는데 급별한 안구 수술은 동시에 못해서 안구 수술 먼저여서 지금은 골절된 상태예요. 가해자가 쓴 너클은 이렇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무기인데 호신용으로 알려져 인터넷에서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가족이 소유한 차량을 몰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너클을 쓴 폭행에 대해 특수상해, 흉기로 협박한 것에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가해자를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차현진 기자입니다. 이렇게 칼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에도 폐지를 모으는 어르신들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폐지값이 말 그대로 폭락해 이분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수레를 직접 끌고 다녀보겠습니다. 아침 8시 서울 도봉구의 한 과일가게 앞. 72살 최종우 씨를 따라 하루 동안 폐지를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상자에 붙은 테이프를 뜯고 납작하게 펴서 차곡차곡 수레에 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하 7도의 날씨에 크기도 제각각이다 보니 마음처럼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아우, 손가락이 시렵네. 힘들죠? 보다 못한 최 씨가 직접 시범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게, 이렇게. 봐봐. 자, 이렇게 해서 꽉 눌러서 이렇게 당겨버려. 해도 정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와, 진짜 박스 많이 나온다. 몸을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다 보니 금세 허리도 아파왔습니다. 아버님 허리 필 시간이 없네요. 다음은 주택가 지하에 있는 양말 가게. 쏟아져 나오는 폐지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니 숨이 턱에 찼습니다. 와, 여기가 제일 빡세다. 쉴 틈 없이 허리를 굽히고 또 굽히고. 근처 마트에서 나온 상자까지 모았더니 2시간여 만에 고물상 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르신을 도와 1시간 정도 정리를 하니 폐지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쌓였는데요. 무거워진 손수레를 끌고 제가 직접 이동해 보겠습니다. 인도가 좁다 보니 차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옆을 지나갑니다. 한가득 실은 폐지가 무겁기도 했지만 혹시라도 도로에 쏟아질까 싶어 속도를 낼 수 없었습니다. 수레를 끌고 인도로 올라설 때는 저도 모르게 외마디 비명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해본 사람이 해보는 거라고. 아, 근데 진짜 힘들어요. 마침내 고물상에 도착했는데요. 저울에 표시된 무게는 99kg이었습니다. 요즘 폐지 가격은 킬로그램당 40원. 손수레 무게를 빼고 계산했더니 3,360원이 나왔습니다. 2시간 넘게 일한 결과였습니다. 한 번 갔다 하자고는 밥도 못 따먹지. 결국 어르신과 함께 이런 방식으로 3차례 수레를 채워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오늘 하루 6시간 동안 동네 구석구석을 돌며 제가 직접 폐지를 모아봤는데요. 270kg이 넘는 폐지를 수거했지만 손에 쥔 건 고작 1,800원뿐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수요가 줄어들어 폐지값이 1년 전에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폭락한 겁니다. 저희도 위에서부터 파지 가격이 통보를 받기 때문에 파지 가격이 떨어지면 저희도 되게 어르신들한테 미안해요. 폐지를 모으는 노인은 약 15,000명. 이들이 아파트와 농촌을 뺀 폐지 재활 용량의 74%를 처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힘든 것은 비 올 때 그 불멍 놈 갖고 하면 까버려. 내가 150kg 가봤는데 100kg 까버려, 100kg. 올해도 동상이 걸려갖고 치료 안 하고 웬만하면 낫겠죠. 위험 노동과 저소득에도 거리로 나서는 건 지금의 노인 일자리와 복지 체계로는 생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먹고 살 것도 못 되고 아들들도 저거 일도 못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또 이렇게 해갖고 그냥 살라고. 폐지 수거를 공공일자리에 연계시켜 추가 보조금을 주는 지자체는 서울시 등 일부에 불과하고 이들의 경우도 기초수급자나 미신청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다 차현진입니다.